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책임교수 박범순입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분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이명규 삼성전자 사장님을 모시고 반도체와 정보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간략하게 이명규 사장님의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사장님은 우리 동문이신데요. 1978년에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사를 받으셨고 84년에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양력으로는 사실은 전통 삼성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쭉 삼성의 길을 걸으셨는데요. 1976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하셔가지고 91년부터 94년에 삼성전자 SRAM, NVM 개발 총괄 연구위원 하셨고 95년부터 99년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본부장, 전무 부사장을 하셨고 2000년부터 2003년에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대표이사 부사장, 사장을 하셨고 2004년부터 2005년에는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 CTO라고 하죠.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에는 삼성 종합기술원 원장을 맡으셨고 그 이후에 2009년까지는 삼성전자 신사업팀장 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상담력 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상을 많이 타셨는데 최근에 2000년에 37회 무역의 날 금탑 산업훈장을 받으셨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이할 상황이 있는데 가장 특이할 만한 상황은 현재는 아니고 그 전에 2007년부터였나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카이스트 이사를 맡으셨죠. 그리고 현재는 카이스트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올해 졸업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졸업하시면 내년에 또 총동문회 회장님으로서 또 졸업식에서 또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카이스트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카이스트를 거쳐서 한국 산업계에 많은 공헌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 과학기술 정책이랄까 그리고 국가가 나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그럼 환영.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립니까? 예. 원래 박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좀 망설인 게 학부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학부생한테 강의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기 학부생들은 억지로 듣기 싫어서 수업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흥미가 있어서 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사람들에 해서 아마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경력을 쭉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주로 34년을 삼성전자에 다녔죠. 다녔는데 제가 그 사이 쭉 보니까 반도체 28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은 신사업팀 이런 걸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경력이 회사 들어가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그걸 갖다가 또 경쟁력 있게 키우고 또 그 끝나고 나면 소리 좀만 올려주시죠. 끝나고 나면은 좀 더 또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나는 삼성에서 여러분들 벤처하면 보통 이렇게 밖에 있는 코스닥회사 이런 걸 연산하는데 사실 대기업도 그 안에 보면 벤처의 집단이거든요.
대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이 삼성 안에서 벤처를 무지하게 많이 한 거죠. 나중에 쭉 이야기하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사업 만들고 저런 사업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장이 되고 나면 하는 일이 벤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기술 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 예를 들어서 60개 연구팀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가 벤처거든요. 그 벤처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대로 연구를 하는지 이런 걸 봐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뭐 큰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먼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해될 것이 정보기술혁명입니다. 정보기술혁명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진전이 돼서 어떻게 시장을 만들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서 세계 1위의 전자회사가 되었느냐. 삼성전자도 카이스트랑 비슷합니다. 1969년도 설립을 해가지고 불과 몇 년 전에 40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뭐 별 긴 세월도 아니죠. 뭐 사이에 세계 1위도 된다는 건 상당히 그리고 병도 따라고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쭉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특히 신산업 정책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 고쳐야 될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앞으로 또 더 잘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혁명, 정보기술혁명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 스타트를 제가 보기에는 1950년 경 정도로 시작하는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1950년 그러니까 1948년 컴퓨터가 전자식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유니베이안 컴퓨터가 나오고 반도체가 발명이 되고 그 시점이거든요. 1950년 일단 놓고 그걸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본 거는 미국 산호세에 가면은 컴퓨터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컴퓨터 박물관이 있는데 이제 그 박물관이 이제 산호세 씨가 거기에 옛날에는 그 박물관이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 있는 컴퓨터 기업들이 다 망하고 뭐 디지털 이큐먼트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 다 망하고 나니까 흘러가지고 지금은 인텔이라든지 뭐 거기에 이제 HP가 있는 산호세 캘리포니아에 이제 가보면은 거기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 알 수 있겠는데 컴퓨터가 뭐 1910년에 뭐 기계 만들었던 기계식 컴퓨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자식 컴퓨터 그런 것들이 쭉 증시되어 있는데 그때 그 가서 세계 최초의 그 전자식 컴퓨터 딱 봤을 때 느낌이 이렇게 큰 데다가 이 진공관들이 이렇게 수축에 붙어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진공관들 그 컴퓨터를 보고 나서 이건 역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신기하다 이런 것보다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도전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불가능이겠구나. 이렇게 큰 진공관을 계속 고장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더 덩치도 커질 수도 없고 반도체야말로 모든 정보혁명의 그 씨앗이구나 이걸 강하게 느꼈어요. 나중에 진전된 스토리를 쭉 보면 반도체가 발명이 돼서 일종의 반도체라는 게 아주 극소형 전자 스위치죠. 스위치를 갖다가 아주 작은 스페이스 안에 뭐 맨 처음에는 수백 개, 수천 개, 뭐 수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 수십억 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기술이 진전되면서 정보혁명이 쭉 진행되게 되는데 반도체가 역시 가장 핵심이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요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6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뭐 정보 기술혁명이 진전된 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전기전자, 정보기술의 탄생이 더 그걸로 오르가면은 아마 1830년대 말에 모스 전신이라는 게 나죠. 텔레그램. 그게 사실은 가장 전기를 가지고 무슨 통신을 하는 오리지널 같아요. 1938년도에 모스가 전신 통신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1875년인가 70년대에 알렉산더 그람벨이 전화를 만들었죠. 전화. 그 다음에 1900년 1898년인가 1900년경에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을 하게 됐다. 그런 하루 몇십 년에 걸쳐서 아주 정확한 어떤 호의를 하고 뭐 FC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은 다 놓은 거죠. 뭐 전화도 하고 문도 보내고. 결정적으로 그게 또 얘기가 된 게 그때 보니까 1907년이라고 알려져 있던데 삼극 진공관이 나왔어요. 삼극 진공관. 그러니까 삼극 진공관이 이렇게 발명이 되는데 그때부터 아주 비약속도로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이 확 쌓아지면서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놓은 게 뭐냐면은 1920년에 라디오가 났어요. 라디오가. 사실 무선 통신이 나오면 라디오 같은 거 시켜할 수 있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갖기에는 너무나 비쌌던 거죠. 그러니까 진공관통 만드니까 라디오가. 그리고 또 한 20년 더 있다가 TV가 나. 라디오, TV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정보혁명과 무슨 관련이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로 봐서는 지금의 컴퓨터나 뭐 셀폰 이상의 아무 임팩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오히려 그걸 제1차 정보혁명이라고 부르고 싶고 그게 쭉 해가지고 인공관이 발명돼가지고 라디오 뭐 TV가 그게 이제 컴퓨터까지 이제 나왔는데 진공관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에 반도체가 발명되면서 제2의 혁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맨 처음에 나와서 쓰인 거는 아시다시피 뭐 컴퓨터 자체에 성능 올리는 게 쓰인 거죠. 내장 컴퓨터,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컴퓨터. 이래가지고 뭐 IBM은 대형 컴퓨터가 계속 성공을 거두고 미니 컴퓨터는 뭐 덱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코퍼레이션, PDP-11 뭐 이런 것들 나가지고 상당히 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있는 어떤 동용화되는 시스템에 컴퓨터를 점점 성능을 좀 올려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쭉 진전되다가 전기가 온 게 1980년 컴퓨터를 만드는데 컴퓨터 성능이 올라가고 쌓아져가지고 반도체가 아주 작은 데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컴퓨터를 뜯어보면 다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CPU 있고 메모리 있고 다 반도체인데 반도체 덩어리인데 그게 자꾸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1980년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상당히 쓸만한 게 그 당시는 80년대 같은 거 4,000불. 사람들이 쓸만한 가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가니까 요즘 뭐 1,000불도 안 하죠. 1,000불 가까이 가격이 상대하면 성능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한 15년 동안 퍼스널 컴퓨터가 전자산업을 갖다 리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 칩 이런 것 갖다가 이제 해서 결국 삼성전자가 그걸 다 만들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컴퓨터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걸 이제 발전한 속도를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인텔의 창업적인 고든 무어가 딱 보니까 4년마다 3년마다 그 반도체 집중도가 4배로 올라가더라. 그게 무어의 법칙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5년 지나면 1000배로 올라가는 게 4를 갖다가 5번 곱하면
쭉 발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1800년하고 1995년하고 비해보면 한 1000배쯤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때쯤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컴퓨터 뭐 이런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 돼버렸고, 아주 반도체가 쌓여졌기 때문에 모든 정보 전자 관련되는 통신, 방송에 관련된 신호를 갖다 디지털로 다 처리해도 트랜지스터가 수억 개 들지만은, 충분히 사람들이 쓸 만큼 싸게 만들 수 있더라. 이게 이제 DSP라고 전문용어로 부르는데,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이게 DSP가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1995년쯤부터는 이제 완전히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화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GSM이 나오고 CDMA가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셀폰 들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좀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99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부터 다 들고 다니는 싼 된 거죠. 시작된 참 오래된 것도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게 디지털 혁명이 이제 한 95년부터 시작해서, 옛날엔 카포니아가 있었죠. 집에 아주 부자 사장님들 한바퀴 그 애날로그, 이름도 다 셀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TV도 옛날에는 브라운과 색깔 별로 안 좋은 뿔뚜가 이런 거 하다가 다 LCD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기회가 왔고, 드디어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있었던 큰 변화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95년 대학 이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다가 반도체 자체의 어떤 성능이 올라가는 플러스 그 기술이 어디로 확산됐냐면은 디스플레이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브라운관 아닙니까? 브라운관인데 그게 LCD 액티브 매트릭스 그 안에 이게 다 반도체 기술이에요. 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 혁명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LCD로.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하드디스크 같은 게 어떤 스토리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두 저장 장치인데 플래시량이 낮죠. 모바일에 이게 칩 하나에 반도체 칩 하나에 10GB, 20GB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그래도 반도체 기술이 또 더 스토리 시장으로 다시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런 어떤 주변 어떤 기기까지 변화해가지고 지금 95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그런 디지털 빅뱅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서 삼성이 참 잘했어요. 잘해서 갑자기 이제 세계에 인사되고. 앞으로는 그러면 정보혁명이 쭉 돼가지고 어디로 퍼져나갈까. 그게 제가 신사업팀장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당분간 모바일 전쟁이 계속될 거다. 어떻게 생길까?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술이 상당히 다른 산업 분야로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은 나노 기술, 반도체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 가공하고 미세하게 뭘 볼 수 있고, 셈이니, 템이니, 이런 요즘 나노 레벨을 보는 건 아주 쉬워졌거든요. 많은 기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나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전 산업을 스캔을 쫙 해보니까 계산할 게 예측이 많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옷을 만들더라도 3년 전에 만든 옷하고 요즘 만든 옷은 상당히 기능성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좀 느끼실 거라고요. 일반화 되어 있고, 건축 자재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노텍이 태양광이 아주 앞으로 싸진다. 전기차가 논다. 전기차가 노는 것도 다 여파죠. 미시하게 소재를 갖다가 배터리를 최적화해가지고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니까 전기차 가능해진다. LED 같은 게 앞으로 조명을 다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정보 산업이 아니고 이 나노 테크놀로지 전체로 다시 이제 이 산업을 다 바꿔나가는 이런 시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삼성전자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쭉 진전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9년
수원에다가 이제 TV 어떤 조립 공장을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팔아치려가 나오니까 우리도 만들어 팔고 싶다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출만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받았어요.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죠. 하게 기술도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초창기 무지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그 나름대로 뭐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69년도 만들어서 70년대는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한국전자통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전화기가 굉장히 개했지 않습니까? 이 교환기를 다 전자 교환기로 대체하는데 그걸 갖다가 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국가에서 전자 교환기 같은 이런 걸 만들어서 쓰는데 그걸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걸 삼성이 수락이 됐어요. 그게 통신의 시작이에요. 통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1974년도에 강기동이라는 재미과학자가 실리콘밸리에서 그 당시 가장 첨단인 반도체 칩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칩이냐면 그 당시에 시계 칩을 만들었는데 꼭 누르면 과각게 불이 들어오는 디스플레이 시간이 LED 워치 칩이에요. 걸 만들어서 그 당시 최첨단 트랜지스터가 지금으로 치면 그 칩 안에 수천 개쯤 들어가는 70년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이제 한국에다가 기존에 부처님이다. 경기도 부처님에다 만들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입수하게 됐어요. 1976년도 초에 그게 아주 그런 회사인데 아주 빵 회사예요. 하나 회사인데 하다가 한 1년 되니까 이 시계 칩이 LED 디스플레이고 LCD 디스플레이를 쓰는 칩이 나와버렸어요. 이 LED는 보면 바깥에 불어들으니까 배터리 금방 닫아버려요. LCD는 안 닫으니까 그냥 1년만 해도 망하게 됐어, 그 회사가. 새로운 기술 나오니까. 망하고 나니까 이 삼성에 이제 좀 사라, 뭐 이렇게 온 거죠.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어떤 사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를 딱 샀다 이거지. 상반도체. 그 당시에 조금은 수백 명도 안 되는 조그만 이런. 그렇지만 반도체라는 건 새로운 거였지, 그렇죠. 사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생각했냐면은 TV에 들어가는 칩들, IC들을 갖다가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발상했냐면은 아까 수원에서 TV 조립한다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컬러 TV 일본 사람들이 도시가와 주로 일했는데 그 칩셋을 주는 만큼 TV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V 만들면 반도체가 30가지가 필요한데 그 30가지 세트를 1000대분 딱 주면 1000대 딱 만들어 팔고 업장을 못하는 것이 우리도 반도체 같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은 반도체 아니냐 그랬어요. 해보니까 상당히 다른 종류의 반도체. 제가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78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저는 반도체를 그 당시 카이스트가 가장 앞선 교수님들하고 지식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놔줘서 엄청난 학교였어요. 그래서 딱 배워서 회사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내가 들어가자마자 최고수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장이 된 명예도 카이스트의 역할이 큽니다, 제가. 그래서 한 3년간 일했는데 진짜 물방구기반이야. 눈에 매이는 게 다 개선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줘서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됐는데 아주 큰 이미지였는데 하여튼 그런 반도체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카이스트 졸업하고 한 첫 번째 일이 그였었거든요. 1년 동안 했는데 TV에 들어가는 어떤 음향 처리용 IC를 개발하는 건데 개발한 방식이 완전히 100% 리버스 엔지니어링. 칩을 딱 도시밭에 놔놓고 내역에서 딱 전체 그대로 오퍼레이터 칩을 다 뺏기고 이 버티컬 스트럭처 쫙 이 분수를 해가지고 이 베블링에서 갈아서 스테이닝을 해서 보입니다 이게 정션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공부하니까 리버스도 되지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해가지고 다 모르면 김준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제 선생님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서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진짜 돌아가네? 그래서 딱 만들어보면, 아, 만들어지는구나. 상당히 실력이 사실 똑같게 만드는 게 그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 1호 IC가 제가 만든 게 삼성전자에서 그게, 그 만들면서 특허가 있는데 삼성전자 수원 박물관에 가면 제 1호 특허가 있는데 제 이름이 나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로 봐서 특허 낸다는 게 상당히 상상이 안 됐던 그런 시절 같은데. 78년도.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계 부문을 가지고 전자통신 교환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주면서 샀기 때문에 이익이 좀 낮고 나머지는 그냥 거지 회사들이 좀 힘들어요. 이게 제가 그 1980년에 삼성전자 전사 경영 경영회의 한다고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매출이 2천억이래 2천억이고 그때 반도체는 100억 중 했더니 와 회사 참 크다. 어떻게 2천원을 하나 왔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무지하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전기가 온 게 1983년입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 유학가 있었는데 198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죠. 이 동경에서 드디어 반도체 VL에서 메모를 참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나운스하게 된 배경은 뭐 그분들은 옛날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일본이 우리 땅을 확실히 한 20년 앞서기 때문에 그걸 가서 친구들 많이 만나고 굉장히 깊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공부도 거의 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 경우에는 아주 진짜 쏙망을 내놓고 하는 테크노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자를 하게 됐고 전자를 하는데 앞으로 반도체를 컴퓨터 하는 게 나오고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반도체에 기반으로 옮기게 된데 그걸 안 하면은 전자 사람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걸 받았는데 우리가 좀 하면 어떠냐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지. 당신들이 이제 겨우 TV 말에 칩셋 가지다가 조립해서 파는 회사 그런 하이텍은 생각도 마라. 정말 괜찮다 이거지. 고민을 하고 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이거는 이류가 아니라 뭐 삼류 아무도 아니다 이제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그때 약간 믿는 구석은 뭐였냐면은 재미과학자 중에서 몇 분이 상당히 그 반도체계 뭐 미국의 뭐 내셔널 세미컨덕터니 뭐 이런 그 당시에 저도 이런 회사 다니는 분이 몇 분이 있었고 또 한경이 보니까 뭐 기업들 외국 기업들 일본의 샤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돈을 주면 기술을 팔겠다. 그런 오퍼도 있고 이래서 용기를 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로 어나운서 공장을 기흥에다 짓습니다. 기흥 제1라인인데 짓고 그 당시에 다른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뭐 그 당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한 5천억 정도 요즘 한 3조 들어갑니다만은 그 당시 뭐 5천억이 지금 3조 이상으로 큰 돈이에요. 1983년 착공해가지고 4년부터 4년 말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사서 근데 샤프하고 일본의 샤프라는 회사가 상당히 개방적이라서 그래도 그만 메모 기술 좀 배우고 마이크론 가서 샀는데 마이크론은 돈은 받아놓고 뭐 하여튼 뭐 더 이상 안 배줄라 해서 쫓겨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고 또 하나 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 산호세에 삼성이 연구소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반도체 연구소를 SSI 돼가지고 가보니까 한 300명 규모의 제법 큰 연구소더라고요. 어떤 연구소인가 다 봤더만은 미국 엔지니어가 한 100명쯤 있어요. 엔지니어가 뭐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정까지 엔지니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를 뭘 만들려면 큰 탭이 필요해요. 그것도 몇천만 불 넣어가지고 뭘 만드는 설비를 많이 갖다 해야 돼요. 그걸 돌리는 오퍼레이터가 한 뭐 100명 넘는 되고 나머지는 뭐 기타 인스피레이션 하고 또 보니까
한국에서 보낸 연수생이 한 30~40명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똑똑한 학생들 뭐 석사도 있고 뭐 그 주로 이제 학사도 많고 카이스트 그 당시 1, 2호 박사들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서 이제 그 기술자와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서러운 거 막 배웠지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왜 그게 가능했는가 보니까 국제 정세가 그 당시에 이 반도체가 이제 그 역사가 한 20~30년 됐을 거 아닙니까? 1983년, 4년 이럴 때는. 그때 보니까 그 일본은 사실은 반도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반도체 그 벨랩에서 반도체를 발명해가지고 그 기술을 첫 번째 라이센스에 간 회사가 미국 회사인 걸 놀랍게도 일본의 소니라는 데예요. 소니가 그때 벤처기업인데 진공관 가지고 뭐 라디오 만든다 이게 반도체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 알았던 거죠. 반도체 기술 라이센스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반도체 라디오를 만든 거죠. 거기서부터 일본의 반도체 역사가 시작되면 일본은 그 당시 이미 20년 이상의 반도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한창 반도체 일본에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1983~4년 이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업체가 미국을 능가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 아시는 도시바, NEC, 다치 이런 데가 반도체를 메모리 D램을 더 잘 만든다 보니까 미국의 원래 오리지널하게 반도체 메모리 시작한 회사는 TI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인텔이 완전 메모리 시작했어. 근데 그게 다 망하게 생겼어. 경쟁이 안 돼가지고. 반도체 메모리 기술자를 다 아이하고 그리고 인텔은 CPU로 물론 그전에도 CPU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커스하고 싶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ESP로 포커스하고 이렇게 가면 메모리 줄이고 기술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삼성이 아까 산호세에서 그 연구소를 만들어 그런 사람들 때를 반도체 메모리를 개발시키면서 한국에다가 연수생들 보내서 기술 전수를 받는 이런 연구소였다. 나는 요새 잠깐 지나보니까 참 내 선배들이 한 일이지만 참 대단했다. 그 1983년, 4년 몇 년 전인가? 30년 가까이 전에 그런 박사 하나 했다. 그때 연수받았던 사람들, 연수생들인데, 걔가 제 후배고, 뭐, 구하고 이런데, 서론 받으면서 신기하는데, 지금 사장까지 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연수생 중에서, 최고 아무나 가도 상무야. 전부도 많고, 반도체, 삼성 반도체 임원의 한 3분의 1은 여기 출신이. 그때 뭐 벌써 20몇 년이 됐겠죠. 그런,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뭐 배우고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래서 뭐 그 당시에 EEPROM이라는 프리발스 메모리 기술, 또 그다음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 개발해가지고, 한국에 85년 말에 이제, 진짜 들어오시는데 끌려 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 뭐 한국이라는 살 데가 못 되는데, 85년. 모든 사람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주저 앉아서 뭐 연구원하고 뭐 미국 연구하고 싶었던 그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진짜 이건 약속을 하고 돈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 갈 수 있을 끌려 들어왔는데. 내 말고 대부분 다 도망가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 회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반도체가 요새 뭐 삼성전자가 앞서가지고 뭐 우리는 잘 되고 딴 데는 적자 보고 한다는 게 객차가 많이 주발자 1년이거든요. 다른 후발주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데 비해서 1년도 사실 6개월 1년 정도 정도 하면은 반도체 특성상 해마다 코스트가 이 칩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평균 30%씩 떨어져. 1년 차이 나면 30% 차이 나다 이러니까 한쪽에서 30% 이나고 한쪽에는 뭐 브레이크는 하고 있는 이런 특성이니까 그 정도의 반도체인데 우리가 그때 막 기술 사가지고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배워보니까 4년객 차이 났다. 물론 수신을 들리면 4년객 차로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만들면 뭐 택다인 거지 뭐. 만드는 대로 쪽쪽 엄청난 택도 안 하죠. 그래서 그 고생을 한 10년에 10년. 중간에
88년도에 약간의 그 쇼티지가 나와가지고 약간 좀 나아졌었고 그 다음 또 이래가지고 따라잡는데 10년이 걸렸어요. 95년 딱 되니까 진짜 우리 한부터 볼만하다. 비싸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는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매일 밤 10시. 요즘도 그런데 우리는 고생했다 이야기하는데 요새 근데 이 큰 기업이나 뭐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거 보니까 그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요즘. 항상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회계사 사무소 다니는 제 딸이 거기 다니는데 거기 맨날 밥 12시더라고. 일을 하는지 노는지 하여튼. 하여튼 뭐 그때 나름대로 그 고생이 머릿속에 있고 뭐 하이스트 아실 때는 군대 안 갔기 때문에 아마 그 고생은 좀 감사하게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그 회사 전체로 그 이제 반도체를 어느 정도 우리 걸 만드는 나머지 부분도 그때 있었지만은 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그저 힘들고 전화기 만들고 맨날 불량 나고 TV 맨날 그 만들면 안 팔려가지고 그 LA 매장에 제가 뒷구석에 먼지 쓰고 있다고 회장님 보고 화내고 그런 시절 반도체만 그렇게 죽으라고 문제는 있었고 그렇게 산 거야. 메모리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은 그래가지고 반도체 메모리가 지금 현재 스펙까지 오는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비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96, 7, 8, 3년간 삼성이 그렇게 컸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현대 LG도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이 80% 점하고 있던 시장에 한국이 30% 들어가니까 엄청난 그게 왔어요. 오버스플라이가. 가계 식품이 폭락하고 제가 그 당시 메모리 본부장이에요. 전부 부사장 하시고 제가 책임졌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년 지나니까 일본이 다 손을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거 해봤자 이거 한국 붙어가지고 일본 회사마다 그 당시에 5천원씩 적자가 해마다 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래서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회사랑 합쳤어요. 그게 지금 남은 이제 LP다는 가로 신공업의 LP다 반도체고 그게 NEC 도시 히타치 다 합친 게 합쳐서 하나만 남기죠. 그게 LP다 반도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딱 좋아졌죠. 듣고 나니까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 2004년도는 제 후배들이 한 일이지만 좋아지니까 또 대만이 자본이 많은데 대만에서 또 여기저기 대여기 업체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일본 기술을 사다가. 그래서 또 2006, 7, 8, 3년간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가격이 굉장히 시끄러 떨어지니까 3년 단위가 대만이 다 손 들었어요. 받았어요. 이제 남은 우리만 남았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진짜 다 들어오는 거 없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아주 해마다 10조씩 벌 수 있는 사람이 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해마다 10조씩 벌어.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삼성전자와 다른 회사 차이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차이. 줄기가 다 하나 있는 거지. 뭐, 우리 뭐 스마트폰장 못 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LG전자하고 차이가 그게 이게 있거든. 우리는 힘이 있는 거지. 칼을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95년도부터인데, 이제 반도체는 그 반도체 시대에 가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는데, 디지털 아까 이야기 95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하게 됐죠. 그 전에 전화기, 뭐, TV는 전기 TV 브랜드인데, 전화기 이제 CDMA, GSMA, 여기서 성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물론 그 사람들 고민하면서 무지하게 그 기술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 9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간이 이제 아까 반도체 메모리 외 부분이 확 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LCD 펜을 만드는 게 뭐 잘 만들어서 소니가 우리한테 사가게 되고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셀폰은 뭐 세계 2등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애플이 가장 유일한 대적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TV는 세계 최고 수능 받는 게 TV인데 못 만든다고 소니 옛날에 그 피니트론 집 하나 있으면 엄청나게 좋아하고 삼성 TV 같은 건 아무도 안 쳐봤는데 요즘 뭐 세계 1등 마켓 시어 뭐 20몇 프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잘 된 거죠. 잘 안 된 게 아직도 잘 안 된 게 몇 개 있어. 잘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카메라 세계도 확실히 못했고 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아직 뭐 LG보다 썩 잘합니다. 뭐 그거는 IT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큰 반도체 포함해서 그 4개의 사업 부문에서 뭐 한 3, 40조씩 해버리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숫자가. 그래서 150조가 된 거예요. 세계 1등을 한다는 게 완전히 그냥 국내에서 이런 거랑 차이 다른 이야기.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세계 1등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하기 어려웠는데 우리가 그걸 세계 1등 우리 할 수 있네 하면 참 좋네. 이걸 알게 된 게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는 그 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1등 하려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라고 했는데 95년도쯤 돼서 세계 1등이 하니까 엄청 좋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그 사용자가 우리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돈도 많이 받고 많이 벌어지고 뭘 하려면 세계 1등 해야 되겠구나. 그게 95년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서는 월드 베스트 뭐 이게 막 100마다 다 붙어있고 세계 1등 못하는 건 바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도 못하면 회사 안에서 엄청나게 못하는 사업부면 스름받아. 못한다고. 그건 바보라고 말이야. 패견을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패견이 뭐냐면 싸움에 진 게 싸우기 전부터 꼬리 손내고 도망간다고. 아주 도전 정치를 많이 가져가요. 다시 이렇게 붙어. 그래서 세계 1등을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이제 2005년도에 준비해서는 거의 다 세계에 할 수 있는 걸 다 돼버리는데 우리나라가 한 5년쯤 지나니까 2000년쯤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아마 세계 1위 이런 게 많이 나오다가 이런 나는 기억을 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 1위 하다고 썼던 게 아마 2000년부터 같은데 요즘 되니까 거의 다 세계 1위 가까이 가 있죠. 제조업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만든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가네요. 이 이야기 하니까 1시간 반 짜리는 게 역시 잘 안 줄이네. 그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게요.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지금 많이 쓰이고 여러분도 알 것 같은데 그 놓은 배경이 아까 EEPROM이나 그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건데 기술은 원래 이름이 플래시 EEPROM이야. 그건 실제로 시작된 게 1990년에 도시바 회사에서 그런 개념의 EEPROM을 논문을 냈어요. 어느 날 제가 그거 담당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뭐 NBM 팀장 무슨 얘기 NBM이나 분발 메모리 그쪽을 주로. 근데 그 개념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서 만들고 싶었는데 어디다 쓸까를 이제 한참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삼성전자 수원에 있는 어떤 가전연구소로 가게 됐는데 그 연구소장이 카메라를 대주는데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지금에는 다 틀린 가지고 전자식 카메라 타입. 그리고 제가 그 당시 CCD라고 그 센서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참 신기하다고 사진 탁 찍고 나니까 카메라 이렇게 이만해요. 지금 플라피 디스켓이 뒤에 붙어 있어. 탁 찍으면은 디스켓 딱 빼내고 다시 화상은 디스켓이잖아. 이걸 봐도 명을 치면 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이제 도시바 그 랜드 특허를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상부분들 이야기 해가지고 도시바하고 같이 특허 라이센스 좀 받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때 이제 본부장하고 높은 분들이 저를 데리고 도시바를 교회를 해서 하여튼 도시바도 보니까 뭐 그런 게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상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한 사람 좀 더 스플라이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삼성하고 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뭐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 기술은 이야기 좀 길어져서 그런데 그 기술은 하여튼 도시바가 발명했지만 그 다음에 또 그 부분 그 나중에 그게 어떤 기술 한계가 또 생겨가지고 그 기술을 그 용량을 올려가는 기술은 삼성이 또 다시 인벤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 다시 라이센스 빼가지고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 된다는 이런 그 기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한
사업이 된 건데,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한 90년대 컸어야 2000년대 큰 사업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있고. 하여튼, 제 이야기는, 삼성자가 뭐, 어떻게 됐나. 성공 요인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저는, 크게 외부 환경을 봐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6.25 사회 끝나고 나서 자유진영에서 좀 평화적으로 키우는 그런 나라로서, 여러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중국, 인도가 우선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가 산을 파악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방 해가지고 하기 전 20년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공업 기반을 만들고 카이스트도 만들고 예? 이렇게 쭉 여러 산업을 키웠는데 그런 영향. 그 다음에 국제 환경에서 보면 미국이 너무 일본 혼자 발전해가지고 좀 견제가 잘 안 되겠어. 일본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있어요. 옛날에 메모리칩 같은 개발해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IBM 이런 데서 우리 칩을 많이 평가해주고 사주고 이렇게 했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도 뭐 하는데 일본에 뭐 도시화만 떠나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컸다. 주변 환경적 요소가.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 요소로 보면은 이제 일제시대 지나고 6.25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다 평평한 그렇지만 좀 잘 살아보자는 절기가 넘치는 교육이 많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고 이병철 정규영 씨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키우고 이러면서 이공계를 키우고 그 사람들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만들고 이랬는데 굉장히 배고프고 열심히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요새 하려면 잘 안 될 거야. 아버지 부다고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진짜 우수한 사람들이 요즘 중국이 약간 그렇다 그러죠. 성화는 요즘 됐으니까 모아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삼성 안에서 뭘 잘했나? 이걸 내부를 보면은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병철 회장이 넘겨준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은 인재제일이라는 브랜드예요. 이근 회장께서 이병철 선대에서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인재제일이라서 인재제일이라는 그 참 기막힌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로 삼성에 많이 갔단 말이죠.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브랜드가 있으니까 삼성 가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만. 거기에다가 기술 중심이라는 걸 갖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기술 중심 빠르니까 이걸 기술에서 이기면 업의 개념상 이 기술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술자들 엄청나게 우대하고 끌어모으고 그래서 한 40년간 중국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원들까지 삼성자는 한 70%가 임원 사장에 다 이공계 30%도 그것도 CFO 좀 70%, 현대는 70%, 사원은 한 80% 이공계 걸려. 마케팅 있는 것도 이공계가 되고 많은 거. 기술을 알아야 되니까. 특히 반도체 판매 있는 건 다 이공계가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철저하게 기술 중심, 이공계 중심으로 해서 했다. 그게 하나 제가 보기에는 성공이고. 또 하나는 도전 정신이 도전. 필요하다. 반도체 누가 그 당시 삼성그룹 마음만 해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니까 도전하네. 지금도 꼭 해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고 도전해야 돼요. 두고 이게 크다 이러면 너희들도 좀 도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거 도전하고 나서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도전의 역사지. 그 두 가지가 경영진들이 도전 정신도 있고 이제 기술 정신을 해서 사실은 이 과학기술이 제대로 잘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과학기술이 사실은 과학기술자를 열심히 키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
기술자들을 그대로 키워줄 수 있는 사회 리더가 있다. 사회 리더가. 삼성이 잡은 가장 좋은 예 같아. 기술자 뽑아서. 기술자한테 포함을 다 하고, 지원해주고, 평가해주고, 못하면 잘라내고, 항상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게. 우리나라 지금 과학기술 투자 열심히 제가 보기엔 정부가 앞으로 미래성장 과학기술을 해가지고, 예산도 늘리고, 국가일도 만들고, 이래서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살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제대로 과학기술자를 한테 미션을 주고, 과학기술자한테, 그걸 또 지원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형성되어 있나? 왜냐면 사람들이란 게 자기한테 미션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평가 못 받으면 될 리가 없어. 돈 만들어봤자. 그래서 우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어요. 여러 고위관료, 기업의 어떤 사장,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알아요. 삼성이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사람 자세히 보고, 기술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매니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특히 이제 기업과 국가가 어떤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기업이 할 수 있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나는 아까도 이 이야기에 국가가 하는 이야기 하나도 안 했죠, 제가. 반도체 만들면서. 그때 국가에서 한 사람들은 아마 자기 할 일이 많다고, 옛날에 공항 관리문이가 이야기 하니까,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면 말 안 하냐고 뭐라 그러던데, 우리가 느끼기는 별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부, 그 당시 상공부가 수입을 예서 도와주는 거죠. 수입 자체. 낙사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통상, 분쟁 생겨서 풀어주고, 정부가 그래 안 보이는 일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같은 학교는 좀, 이 반도체를,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개발의 핵심 인력은 한 50% 이상이 카이스트 출신. 카이스트 반도체 배운 사람들이,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만든 사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런 거는 많이는 안 들려요, 카이스트가. 그냥 도와준 거니까, 위해서. 숨어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국가가 연구해가지고 애트리가 옛날에 연구단을 만들었어. 그건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야기. 국가가 연구한 결과가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건 아니야. 국가가 사람을 키워주고, 국가가 여러 가지, 국가 외교적 무역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한 거지. 국가가 나서서 R&D 해가지고, 산업을 만들겠다. 그냥 아주, 왜냐면 그 산업 만드는 과정이, R&D는 산업 만드는 과정에 한 3분 1도 안 되는 거고, 훨씬 더 다른 기질이라든지 마인드셋이 필요하죠. 기업이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 이게 과학기술 정책의 포커스가 돼야 돼. 지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면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게 할까.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국가가 위해서 그 기업의 R&D나 기업 내부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특히 이제 신산업 정책은 안 틀리다겠지. 제가 느끼는 게 좀 그거예요. 너무나 몰라. 기업을 먼저 알아야 돼. 기업이 왜 저 사람, 왜냐면 기업이야말로 사업을 만드는 전문가야. 아까 랜드 사업 만드는 이야기도 했고. 이게 이 책상머리에서 절대가 안 나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선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 분야 다 아는 학생이 돼, 그 학생이 이제 기업에 가서 자기 분야 더 살려서 사업을 만들면 거기서 사업 만드는 방법은 회사에서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까 모두의 대기업도 벤치 집단이라는 이야기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사장 되고 부장 다 그런 어떤 자기의 분야를 키워서 나중에 눈에 안 들었을 따라서 이제 사업부장이 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뭘 하나 빼가지고 그거 가서 자꾸 그냥 싸가지고 키우는 거지. 밖에 있는 벤처보다는 지금 키가 쉽죠? 밖에 있는 벤처는 돈도 없고 하니까 여기는 돈 대주고 사람 대주고 하니까 키가 쉬워요. 그런 기업을 어떻게 하면 그런 살아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줄까? 살아있게 계속 새로운 게 자라고
또 힘 빠지면 걷어지고 기업이 살아있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건 결국 사람이니까 사람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급할까? 그것도 그냥 졸업시켜 보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지고 학교에서 박사하고 또 박사 포스닥하고 또 뭐 조그만 벤치 만들고 이따 사람 키우는 과정을 봐야 돼요. 큰 돈은 나중에 큰 기업을 됐을 때 크게 생기는 거지.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회사에서 뭐 국가 경제에 도움 되겠어요.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50조짜리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마인드가 좀 더 필요하고, 물론 뭐 벤처가, 물론 여기서 자란 벤처가 아예 대기업이 수용 못하는, 이런 그냥 벤처를 잘,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여간 잘못하지 않으면 그런 벤처가 출연하기 어렵다고 봐요. 작아서 안 보는 거지. 대기업에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아까 뭐,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그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은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최고 생산성이 안 올라가는 로텍 잡이다. 이런 인식도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 말로 에브리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시스템이나 사용 모델에 대한 모델링을 해가지고 아키텍처링하는 그 상위의 잡이 있고, 프로그램하고 뭐 이렇게 쭉 짜서 구현하는 뭐 벨파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로서 열심히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잡이 있는데, 그건 구현하고 뭐 로우 레벨 잡은 중국이나 인도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잘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임금이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아키텍처링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소프트웨어만 할 사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많고, 하드웨어도 좀 이해하고, 이렇게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소프트웨어를 그렇지만, 컴퓨터의 개념, 쓰는 뭐 모델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단지 구현했다는 거지. 그럼 누가 뭐, 하드웨어 한 사람도 소프트웨어 좀 배워가지고 그런 아키텍처링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런 아키텍처링 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쪽하고 그걸 구현하는 약간 이펙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좀 전문가들,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키우고 활용해야 되고, 고민했었는데, 이게 삼성이니까 애플이니까 이런 궁금해하는데, 나는 삼성한테 생각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해. 바보처럼 하지 말하면 이렇게 주다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 소프트웨어 중요하다 하지만은, 나는 하드웨어에서 훨씬 더 핵심이 나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모바일은, 아마, 앞으로 남은 빅 히트는 아마 그거가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이게 조그맣고 안 보이잖아요. 이거 훨씬 얇고 가볍고, 전기 자켓 먹게 펼치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뭐, 탭 PC고 뭐 이것도 하나죠. 무조건 하나지. 태블릿 PC. 근데 그 디스플레이 하드웨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뭐 약간 차이 나지만 그 자체는 뭐 힘들이고 뭐고 간에 내가 보면 완전히 잡아할 수 있는 게 넣을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만 하면은 그게 삼성이 할 확률이 좀 더 크지 않나. 삼성조합 기술에서 저를 연구시킨 게 그거예요. 근데 카이스트에서 그런 연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카이스트도 뭐 보니까 이 우겨는 너무 가격하더라마는. 그런 개념은 있으니까 이게 뭐 쉽진 않지만 아마 그런 거 한국에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1년학번 수학과 류재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 수학과 나온 학생들이나 수학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학과를 나온 분들이나 이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활약상이랄까요? 뭐 활동 범위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수학과 출신이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수학이 많이 활용되는 건
모든 신호철의 알고리즘은 다 수학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에 관련되는 알고리즘을 뭐 통신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이라든지 안에 뭐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 하는데 무슨 뭡니까 그 에라 보증하는 알고리즘은 뭐 이 알고리즘은 무지하게 많거든 저기들이 그자 실생에서 그런 결국 수학 백그라운드 시간에 사람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과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인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수학은 또 배워서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재밌는 하나 얘가 뭐 이 기술자 아니니까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신의 그 어떤 프로토콜 통신의 어떤 신호 처리가 잡으면 많지 잡음 끌어내는 이런 알고리즘들 한 전문가들 집단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게 어디냐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반도체 사업부에 가서 그 데이터 읽어낼 때 에러 많이 나는 게 안에 있어요. 워낙 그 신호 양이 작기 때문에 그걸 골라내는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칼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침 자기가 뭐 통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도체에서 일을 하나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서는 또 그 반도체 그 에러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딱 가서 보면 아 이래서 나왔구나. 물건을 딱 보면 그래서 공학계획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 보고 아 이래서 문제 풀라고 하다 보니 모델링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거지. 하여튼 뭐 카이스트 요새는 자꾸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전을 많이 해보니 중요하다. 바이오믹 뇌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예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뇌과학을 배우면서 뇌과학과 반도체 간의 상관성이 굉장히 흥미가 많아졌는데 사장님께서는 혹시 뇌과학과 반도체 관련 분야에 시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시장성이 있다면 향후 몇 년 정도 지나면 아마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게 제가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장님처럼 나중에 삼성에 입사해서 사장이나 부회장이 되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내가 요새 굉장히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대요. 그러니까 최고 아직까지 안 알려진 저도 요새 뇌에 관련 치료 준비를 했는데 글쎄요 뭐 아마 그냥 상식이 안 되겠어요. 그럼 뭐 꼭 선물을 하지 말고 뇌를 잘 이해하는 거는 그 현장에 가면은 또 그 관련되는 인지과학 뭐 해가지고 삼성종합 기술에 그런 연구팀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뭡니까 컴퓨터 휴먼 인터페이스 뭐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지면 이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만지는지 이거 인식하고 휴대폰이 반응하고 뭐 이런 앞으로 로봇도 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쪽으로 이렇게 뇌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람 같은 반도체는 이거는 한참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어떤 상식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들어가서 그 배운 걸 가지고 뭐 또 다른 분야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고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되고 싶은 욕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게 편하게 살고자 나 인생 그렇게 힘들게 안 살기 되는 사람도 있고 내 능력보다 약간 언더로 가가지고 살자 이런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는 조용하게 살기는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자 하는 생각 중요하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면 이게 역시 운칠지삼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습니까? 꿈도 있어야 되고 대기업에서 사람 넣고 돈을 키우는 게 이게 답이지 그 벤치가 커가지고 그거는 미국 실리콘밸리 자본 조달 시스템하고 우리 조달 시스템 아니 다릅니다. 그래서 벤처도 필요하고 벤처 어떤 대기업 시스템과 직합하지 않은 거는 벤처를 이렇게 키우고 대기업이 꼭 그 메인스트림 비즈니스가 오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이나 일본 기업이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까 에너지 쪽, 새로운 에너지 쪽
그다음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더 늦은 것도 있어요. 대기업들이 너무 기존 사업 가지고 뭐 경쟁력 확보한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에는 오히려 좀 늦었죠. 그게 진짜 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투입해서 진공성도를 투입해야 되는 게 제가 심사팀장 하면서 이렇게 정한 게 앞으로 안 할 수 없다고 한 게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그 다음에 전기차, 얘들아 배터리, 이건 어떻게 한 승부를 봐야 된다. 앞으로. 이게 에너지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제조업이 된다. 에너지가 이게 시추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된다. 하이텍 제조업이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봐서 굉장히 엑사이트한 일이에요. 에너지 제조할 수 있다. 이게 제조업 우리나라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더 키우고 능력을 키워나가야 에너지에 관련되는 기기가 제조를 하고. 헬스케어 이런 것도 앞으로 뭐 순하게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잘 만들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폭을 빨리 넓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보다 좀 늦어요. 네. 앞으로 한 2,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면은 마이크가 갈 테니까요. 여기 질문할 사람. 최근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은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최고 생산성이 안 올라가는 로텍 잡이다. 이런 인식도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 말로 에브리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시스템이나 사용 모델에 대한 모델링을 해가지고 아키텍처링 하는 그 상위의 잡이 있고, 프로그램하고 뭐 이렇게 쭉 짜서 구현하는 벨카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로서 열심히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잡이 있는데, 그 구현하고 뭐 로우 레벨 잡은 중국이나 인도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잘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임금이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아키텍처링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소프트웨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많고, 하드웨어도 좀 이해하고, 이렇게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소프트웨어를 그러지만, 컴퓨터의 개념 쓰는 모델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단지 구현한다는 것이지. 그럼 누가 하드웨어 한 사람도 소프트웨어 좀 배워가지고 그런 아키텍처링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런 아키텍처링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쪽하고 그걸 구현하는 약간 이펙티브에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키우고 활용해야 되고, 고민했었는데 이게 삼성이니까 애플이니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나는 삼성한테 생각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해. 바보처럼 하지 말라면 이게 비싸게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 소프트웨어 중요하다 하지만은, 하드웨어에서 훨씬 더 핵심이 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바일은, 아마, 앞으로 남은 빅 히트는 아마 그거가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있는. 디스플레이가 이게 조그맣고 안 보이잖아요. 이거 훨씬 얇고 가볍고, 전기 자켓 먹게 펼치기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뭐, 탭 PC고 뭐 이것도 하나죠. 무조건 하나씩. 태블릿 PC. 근데 그 디스플레이 하드웨어가 많이 소프트웨어 뭐 약간의 차이 나지만 그 자체는 뭐 힘들이고 뭐고 간에 내가 보면 완전히 잡아할 수 있는 게 넣을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만 하면은 그게 삼성이 한 확률이 좀 더 크지 않나. 삼성 조합 기준에서 주로 연구시킨 그게. 근데 카이스트에서 그런 연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카이스트도 뭡니까 이거 무게는 너무 가격하더라마는. 그런 개념은 있으니까 이게 뭐 쉽진 않지만 아마 그런 거 한국에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1년학번 수학과 류재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 수학과 나온 학생들이나 수학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학과를 나온 분들이나 이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활약상이랄까요? 뭐 활동 범위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수학과 출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이 많이 활용되는 거는 모든 신호출의 알고리즘은 다 수학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에 관련되는 알고리즘을 뭐 통신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이라든지 안에 그다음에 스토리 제하는데 무슨 에라 보증하는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은 무지하게 많거든. 저기 글자 시스템에서 그런 결국 수학 백그라운드 시간에 사람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과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수학은 좀 배워서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재밌는 얘가 이 기술자 아니니까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신의 어떤 프로토콜 통신의 어떤 신호 처리와 잡음이 많습니까? 잡음 걸러내는 이런 알고리즘들 한 전문가들 집단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게 어디냐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반도체 사업부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낼 때 에러가 많이 나는 게 그 안에서 워낙 그 신호 양이 작기 때문에 그걸 골라내는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침 자기가 통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도체에서 일을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서는 또 반도체 에러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딱 가서 보면 이래서 나왔구나. 물건을 딱 보면 그래서 공학교육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 보고 이래서 이 문제 풀려고 하다 보니 모델링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거지. 하여튼 요새는 정확히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전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예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뇌과학을 배우면서 뇌과학과 반도체 간의 상관성이 굉장히 흥미가 많아졌는데 사장님께서는 혹시 뇌과학과 반도체 관련 분야에 시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시장성이 있다면 향후 몇 년 정도 지나면 아마 해석이 됐을지 이게 제가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처럼 나중에 삼성에 입사해서 사장이나 부회장이 되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내가 요새 굉장히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알려진 저도 요새 뇌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글쎄요 아마 그냥 상식이 안 되겠어요. 걱정을 하지 말고 뇌를 잘 이해하는 거는 그 현장에 가면은 또 관련되는 인지과학 해가지고 삼성중학 기술에 그런 연구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컴퓨터 휴먼 인터페이스 아니 이 사람들이 만지면 이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만지는지 이거 인식하고 휴대폰이 반응하고 이런 앞으로 로봇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쪽으로 이렇게 뇌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다. 사람 같은 반도체는 이거는 한참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어떤 상식이고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서 배운 거 가지고 또 다른 분야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고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되고 싶은 욕망이 확실하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게 편하게 살려자. 나 인생 그렇게 힘들게 안 살 시대인 사람도 있고 내 능력보다 약간 언더로 가가지고 살자 이런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는 조용하게 살기엔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자 하는 생각 중요하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면 이게 역시 운칠지삼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습니까? 꿈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사람 관계도 좀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야 돼. 회사는요, 그런 게 다, 백그라운드 깔리지만은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됐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해상 문제를 무지하게 많이 해결했어요. 엔지니어 시절에 아까 부친 이야기했는데 물방 고기 반영해서 과거는 잘 배워가지고 가서 하면은 다 히트야. 이런 게 있었냐고 사람들이 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박사 받고 와가지고 아까 비메모리 했지 않습니까? 분리발스 메모리 그 개발팀을 개발한 당사 맨 처음에 안 돼 고생하다가 또 돈 되는 거 찾아내서 또 사업도 만들고 하여튼 회사에다가 어떤 회사를 돈을 벌게 해주니까 사장시키더라고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벤처 사장이랑 똑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40 될 때까지 분리발스 메모리 1년 할 때까지 회사별로 돈을 못 줬더라고. 기술자로서 조그만 거 기하고 빼고는. 근데 그 뒤에 이제 내가 했던 게 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아주 큰 사업이 됐고, 그 다음에 메모리 본부장 하면서도 상당히 경쟁이 올려줬고, 이 메모리도. 그래서 회사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조를 벌어주면 내한테 얼마쯤 줘야 되겠어요, 회사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10조 벌어주면 한 100억은 줘야 안 되겠어요. 벤처를 10조 벌면은 자기가 한 3분의 1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은 한, 그렇게는 아니고, 크게 벌지만은 조금 정도. 돈의 흐름, 돈이 벌리면 사가적 마인드. 그게 딱 정확한 표현이네요. 사가적. 어디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이 가치가 있는 거고, 돈이 되는 거고. 나는 연구원들도, 연구 리더만 돼도 이 벤처 사장처럼 바빠요. 그게 그 결과가 벤처 사장처럼 봐줘야 되는 게, 한 20명을 이끌고 무슨 연구를 한다. 한 그 자체가 아무 쓸모없고, 뭐 실패한 기술이 되거든. 이거 어떻게 돼? 10년간 그 팀에 10억씩 넣어가지고 했는데,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 썼다. 이건 문제 아니고, 10년간 그 팀이 한 게 아무 쓸모없고, 안 쓰이는 기술이 됐다. 그 다음 그 사람들 커리어가 진짜 마음 아픈 일이 돼버린 거야. 낭비한 거야, 뭐. 그래서 그걸 끌고 온 리더한테는 절대적으로 이 팀이 전혀 쓰이지 않는 이런 기술을 하지 말아야겠지.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쓰이는 쪽으로 찾아가야겠지. 찾아가서 결국은 그래야 그 밑에 후배들도 커리어가 생기는 거지. 갈 때도 있고. 자기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기술자 중에서 몇 분야 연구한다 들어가가지고 10년간 했는데 나중에 아무도 안 쓰는 거야. 나이 42세 됐는데 이게 진짜 큰 연구소 들어갈 때 가장 큰 리스크가 그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사람들의 가치관도 좀 바뀌고 해가지고 제 주변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이공계 분야에서 가장 최고를 달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삼성이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선호되는 그러한 직업은 아닌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해서 삼성에 어느 정도 애정도 갖고 있고 한데, 그래서 삼성전자 아까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안쪽에서 어떤 경계심을 느끼고 있나,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중소기업이나 벤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 지원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대기업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런 거시적인 번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나 제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현명한 의견을 듣습니다. 인재 제일 옛날보다 인재를 좀 덜 중시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이래서 요즘 워낙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저도 그걸 좀 느끼거든. 사람에 대해서 막 관심을 안 된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제 같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오락해서 그냥 가서 입사 시험도 안 보고 사람 끌어모아. 그리고 카이스를 탁 보내주고 딱 봐가지고 입사 시험문 봤냐. 두 사람 미국 사람 맞아. 보긴 봤구나. 그래서 오락해서 봤더만 그 상관에 들어가는데 동기들 7명이 봐가지고 2명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카이스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인재를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요즘은 조금 하는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인재가 중요한 건 분명하고,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어떤 분야가 중요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분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면 그 최고의 인재를 찾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바이오를 해야 되겠다면 바이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뽑아왔는 거예요. 뽑아서 팀을 만들어서 옛날하고 약간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거죠. 나는 뭐 되게 중소기업 요즘 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밸런스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정도 규모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게 한 10개 좀 있으면 시작했어요. 그냥 그걸로 굴러갈 것 같아요. 스웨덴이나 이런 데처럼. 나라 사이즈에 보면은 대기업의 숫자가, 그게 문제는 대기업이 내가 보면 완전한 인류가 아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완전한 인류가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R&D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변하든지 그게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뭐, 사업을 뭐, 일등한 몇 개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을 키우는 것부터 확실하게 인류가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뭐, 다른 기업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 한 10개, 삼성전자 같은 게 있으면 우리나라 거기에 이제 공정거래 시작하고, 그럼 그 기업 집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경제의 한 50%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산업이 간에 대기업이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산업도 많거든요. 이런 거는 또 그 나름대로 맞는 사이즈 기업이 있을 거니까. 그 기업이 그런 거는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대기업에 납품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공정거래 운운하는 거는 그 컴플레인처럼 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밸류 자체가 대기업이 만든 밸류거든.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가면서 가는 거지. 왜냐면 중소기업이 제대로 와서 자기가 대기업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자기가 글로벌 어떤 포지션을 개척하면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중소기업은.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싫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그런 게 아주 독립적으로 이 글로벌 포지션을 가진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미. 여기, 그런 사람들이 뭐 공정거래하고 말 안 듣는다고 뭐 자기 공정거래 하기 위해 자기 직접 하면 되지. 일본만 해도 그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다 그런 거거든. 대기업이 종속된 게 아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납품하면서 그 대기업의 성과 나오자고 자꾸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 그거는, 대기업의 한 덩어리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런 건데, 하여튼 그거는 밸류가, 그 밸류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전체를 봐줘야 되는 거지. 막 그거 말고 지금 중소기업이 포커스, 나라 포커스에 된 거는 삼성전자 관계없이 남들의 세계 어떤 사이즈에서 1조 원 미만의 사업 같으면은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연구와 그 전망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도 다른 회사처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는 르노 삼성은 이름만 삼성부터 르노 자동차입니까 되게? 르노가 가장 전기차에 앞서가는 회사죠. 한국에서는 아니고 프랑스, 니산 이렇게 르노 거니까 여기서 그 회장이 가장 전기차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한국에서는 뭐 가져오면 뭐 이게 조립해서 만들다 나중에 뭐 무슨 모델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거고 앞에 무슨 질문이죠? 비메모리 제가 2000년에서 2003년 4년 동안 그 담당 차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때 만든 프레임에 큰 변화는 없고 그냥 그대로 쭉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메모리 다음은 비메모리도 이래가지고 굉장히 예전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너무 어떻게 판도가 많이 정해져 있다. CPU 같으면 인텔 잡고 있고 DSP 같으면 TI 잡고 있고 우리가 가서 먹을 만한 게 파운더리 같으면 TSMC가 잡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분야로 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죽고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 요즘 CPU, 모바일 CPU. 그래가지고 애플에 들어가서 뭐 그 사업이 깨끗죠, 지금. 10억 불 있는 거 사업으로. 그 애플의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CPU는 삼성 주당이 그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가 상당히 유망한 것 같아요. 이제 TSMC가 거의 독점적으로 강했는데, 남은 칩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이 반도체 공장 짓는데 뭐 3조씩 4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이 독자적 공장 짓어 만들려고 안 하고 자꾸 이제 위탁하게 되는데, 그게 TSMC가 거의 뭐, 마켓쉐어의 뭐 40%를 갖고 있는 삼성이 이제 그게 상당히 메이저 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메모리를 하니까 반도체 제조기 수준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여튼 뭐 그게 상당히 요즘 오더도 많고 성장할 것 같고 아까 그 모바일 CPU 그 CPU 사업이 언젠가는 뿌리처럼 한번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사실은 삼성이 굉장히 제가 신사업팀장 때도 그 부분을 다시 관심이 많이 봤는데 인텔이 30년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PC, 컴퓨터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데스크탑 PC, 뭐, 윈텔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뭐 태블릿 PC도 나오고, 뭐, 스마트폰은 나오고, 이게, 그러면 안에 CPU 자체도 바뀌는 거거든요. 리스크, 자그마한 CPU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근데 그 시장이 이제 CPU 사업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1, 20년 전에 걸치면 서버도 이제 x86가 아니고 바뀌면 상당히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그래서 뭐 어나더 몇십 조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 비즈니스, 산업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x86가 계속 인하는 패턴 디자인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CPU 자체가 바뀌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서버에 들어가는 CPU를 갖다가 조금만 그 리스크 칩을 수백 개 넣어가지고 서버를 공유보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렇게 CPU가 바뀌면 상당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CPU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파운드리 사업이 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두 가지 상당히 유망하다 봐요. 그래서 한 10년 전 제가 요새 보니까, 요새 이제 후배들한테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100억 불 10조죠. 10조는 곧 살 수 있겠구나.